인공지능 시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 있는 발전 전략. 홍준호 교수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인공지능 AI의 확산은 인간의 삶과 산업 전반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으며 AI 기술이 일상과 산업에 깊숙이 스며드는 만큼 그 그늘 또한 짙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각종 보안 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형 통신사나 금융기관에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진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들여다보면 하나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과 산업 전체의 운영 기반을 흔드는 사고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도입된 것이 바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CPO 지정 제도다.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정책적 시도였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여전히 두 직무를 한 사람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문제는 사고가 터지면 책임은 CISO CPO에게 집중되지만 정작 이들에게는 예산 집행 권한이나 충분한 인력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대기업조차 보안 전담 인력이 5명 미만인 경우가 많아 보안 관리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보안 투자 비중은 IT 예산의 6%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유럽 평균 약 25%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시스코가 발표한 2025 사이버 보안 준비 지수에서도 국내 기업 중 성숙한 대응 체계를 갖춘 곳은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안 투자가 글로벌 수준과 괴리되어 있으며 AI 시대의 필수적인 보안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현재 기업들은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통해 보안 투자와 인력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가 하나의 항목으로 묶여 있어 투자 비중과 인력 규모를 세분화하여 확인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정책 담당자와 이해관계자 모두 각 영역의 취약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개정하여 정보보호 예산 대비 개인정보보호 예산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두 영역의 인력 규모, 투자 현황 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며 우수 공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자발적 투자 확대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정보보호 산업과 개인정보보호 산업은 통계조사, R&D 예산 편성, 인력 양성 정책 측면에서 충분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어떤 분야가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어느 기술 영역이 취약한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산업 발전 전략 수립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앞으로는 두 산업을 별도의 통계 항목으로 조사하고 R&D 예산 역시 명확하게 분리해 편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와 기업이 각 영역의 취약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인재 양성과 산업정책,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 못지않게 보안 역량이 필수적이다. 특히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AI 시대의 성과는 언제든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자와 인력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안의 두 얼굴을 균형 있게 키워낼 때 우리의 AI 경쟁력도 비로소 단단해질 것이다. 개인정보를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헌법이 정한 기본권은 우리 사회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초석이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논의 불가침의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서 개인정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 학회 세미나 장면. 개인정보보호법 학회. 1990년대 인터넷의 대중화와 2000년 이후의 모바일 시대가 도래한데, 이어 현재는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빼고 나면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다. 그만큼이나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고, 우리의 대응 자세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 내지는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공지능의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인식도 확실히 바뀌고 있다. 과거에도 빅데이터의 개념이 널리 알려지면서 쓸모가 없다고 여겨졌던 정크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롱테일의 영역에 속하는 새로운 틈새 시장을 찾아낸다거나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중금리 대출자에 대한 대출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데이터의 활용이 이루어져 왔다. 소위 스케일의 법칙에 따라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수록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알려진 인공지능의 시대에서는 이러한 학습 데이터의 활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게 되었다. 학습 데이터에는 누군가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저작권자의 적법한 이용 허락을 받고 개인정보의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기초한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이라는 개념에만 천착하게 되면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다만 보험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는 것과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하여 개인이 공개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결과가 다르다면 그에 대한 취급도 달라져야 하는 법이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보 주체의 동의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다른 여러 적법 처리 근거들을 규정하고 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좀 더 길게는 그 이전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근거에 대하여 대체로 유사하게 규정하여 왔다.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근거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가장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나머지는 동의가 없는 경우는 예외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지, 무관하게 개인정보의 처리가 전제된 계약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다 보면 마치 동의가 원칙이고 나머지 적법 처리 근거는 부수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법원도 여러 사건들에서 이러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지만, 이와 같은 보수적인 해석은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여러 국가들 역시 개인정보를 마치 침범할 수 없는 불변의 인격권적인 요소로 보지 않으며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다양한 처리가 존재할 수 있는 요소로 유연하게 보고 있다. 프라이버시가 개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수준에서 양도 불가능하고 처분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것도 아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두고 있고, 다른 여느 나라들만큼이나 촘촘한 권리 보장 체계를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시의적절히 내놓고 있고 이를 집행하고 있기도 하다. 헌법이 정한 기본권은 우리 사회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초석이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논의 불가침의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서 개인정보를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이다. 인공지능 시대 정보 주체 권리의 재구성 앤드 정원준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바야흐로 우리는 인공지능 AI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인공지능은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며 새로운 규율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정보 주체가 직접 제공하지 않은 관측, 데이터 오브저브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도출한 추론, 데이터 인퍼드 데이터를 대규모로 활용함으로써 전통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중대한 도전을 가한다. 기존 개인정보 규범은
사전적 절차 준수를 전제로 하지만 인공지능 환경에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따라서 정보 주체 권리는 절대적 보호의 틀을 넘어 실질적으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유연한 권리 체계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대응을 위해 2023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주체 권리를 신설하였다. 정보 주체는 전적으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진전된 조치이지만 실제 적용 범위와 집행력은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의 GDPR 제22조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특히 프로파일링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면서 정보 주체가 법적 효과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적용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예외적으로 계약 이행이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자동화된 결정이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인간 개입과 이의제기 절차 등 보호장치를 의무화한다. 반면 우리 법은 프로파일링을 명시적으로 포섭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술적 통제의 어려움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프로파일링은 개인 특성을 자동적으로 평가하여 심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제 역시 향후 명시적 규율을 도입할 필요가 크다. EU AI 액트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안전, 범죄 예방,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 공익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의 추가 처리를 허용하면서도 접근, 주체 제한과 종료 후 삭제 의무를 두는 등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정보 주체 권리와 공익적 가치 간 균형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사례로서 한국 법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거부권과 설명, 요구권은 선언적 권리가 아니라 기업의 책임 있는 행위를 유도하는 간접적 규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AI 채용이나 금융심사 등 인간 개입 없는 결정이 확산되는 현실에서 규제기관은 이러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 지침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정보주체 권리는 단순한 개인적 권익 보호를 넘어 데이터 사회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전통적 프라이버시 개념을 넘어 데이터 주권, 설명 가능성,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법적 가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개인은 보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데이터 생산자이자 경제적 이해관계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결국 인공지능이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정보 주체 권리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보장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AI 대전환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신뢰 기반 체계 구축으로 앤드 김도엽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터넷 모바일의 시대를 지나 AI로의 전환이 가속된 지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더욱 일상화되었다. 데이터는 AI의 원료이자 결과물이므로 그 이전과 활용의 방식은 곧 서비스의 신뢰와 직결된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80년 OECD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와 합리적 데이터 플로의 공존을 기준점으로 삼으면서 과도한 국외 이전 제한이 정당한 데이터 이동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우리 법 역시 동의만을 국외 이전의 유일한 법적 근거로 보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인증 및 인정 등 다양한 적법 처리 근거는 물론 투명성과 보호 조치를 정하고 있다. 실제 현실에서도 쟁점은 분명하다. 다수의 AI 서비스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외 이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및 해외 사업자 등의 국외 이전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사례를 제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AI 서비스의 경우에도 국외 이전에 관한 투명성과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AI의 확산 속도, 처리되는 개인정보 등을 고려하면 국외 이전에 관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주목할 변화도 있다. 지난 9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후로의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동등성 인정을 완료하였다. 기존 EU 집행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애덕것이 디시전과 이번 동등성 인정으로 인해 한국과 EU 상호 간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동등성 인증을 통해 대규모 국제 공동연구는 물론 글로벌 AI 서비스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데이터 플로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등 즉각적인 실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동등성 인정은 단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할 기회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표준계약조항 SCC, 스탠더드, 컨트랙추얼 클로저즈는 그 핵심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표준계약조항의 도입은 기업에게는 글로벌 서비스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보 주체에게는 권리 행사와 구제 수단을 보장받는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진다. 물론 이를 위해 기업에서도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플로를 확인하고 투명성 및 책임성을 내재화해야 한다. 결국 AI 대전환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규제와 자율의 대립으로 볼 것이 아니다. 이번 동등성 인정과 같이 신뢰를 통한 새로운 국외 이전 체계의 정밀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혁신을 제한하지 않는 규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비워두지 않는 자율, 나아가 정부와 민간의 공동의 협력과 소통이 이뤄질 때 국외 이전은 차단해야 할 위험이 아닌 AI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프라가 될 것이다. 고인의 사생활 vs 유족의 추억. 법의 공백에 방치된 디지털 유산앤드 이혜원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산다.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기까지 SNS에 일상을 기록하고 클라우드에 사진을 저장하며 이메일과 메신저로 소통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데이터는 인류 문명이 붕괴되지 않는 한 인터넷상에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나 데이터를 생산하였던 인간은 언젠가는 사망하게 된다.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온라인 상에 남긴 데이터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위 질문은 단순히 이론이나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당면한 현실의 문제이다. 2024년 무안공항 비행기 추락사고 당시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비통함 속에서 또 다른 장벽에 부딪혔다. 고인이 남긴 스마트폰은 유품으로 돌아왔지만 스마트폰 비번을 알지 못하면 그 안에 저장된 고인의 각종 데이터 연락처, 사진, 동영상에 접근할 수 없었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마지막 가족 사진, SNS에 남긴 글과 영상, 주고받은 이메일과 같이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에도 접근할 길이 막막했다. 평범한 한 사람의 디지털 기록이 한순간 관리 주체를 잃고 사이버 공간의 미아로 떠다니는 현실을 마주한 것이다. 만약 고인이 유명 유튜버였다면 사망 이후 고인의 채널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영상 콘텐츠는 유족에게 상속되는가? 고인의 유튜브 채널은 누가 운영, 관리를 맡아야 하는가? 이는 단순히 스마트폰 비번의 얼락얼락이나 유튜브 계정 접근과 같은 기술의 문제를 넘어 고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유족의 권리, 일반 대중의 알 권리 등이 충돌하는 복잡한 법적 문제이다. 고인이 남긴 이메일, 비공개 게시물 등은 그의 인격 그 자체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 있는 소위 디지털 유산 디지털 이스테이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유산의 경제적 가치에만 주목한다면 돈이나 부동산처럼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의 전통적인 상속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다툼이 있고 상속법을 적용하더라도 그 범위에 관하여도 논란이 있으며 우리 법제도는 이에 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디지털 유산 중에는 고인이 생전은 물론 사후 유족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데이터예컨대 카톡 메시지, 이메일, 비공개 SNS 게시물 등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도 유족이 상속받을 수 있는지 또는 상속받아야 하는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인격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어가 온라인 상에 데이터를 남겨둔 자이고 어의 유족을 비라고 하자. 어가 사망하기 전이라면 어의 카톡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어의 동의나 승낙 없이
제3자가 처리하는 것은 설령 그 제3자가 어의 가족비라 하더라도 어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그런데 인격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고 본인이 사망하면 소멸하는 일신전 속성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우리 법제도는 고인의 인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가 사망한 후 누군가 어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해 딥페이크를 만들더라도 법원은 이를 어의 인격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의 유족비의 어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감정을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의 인격권 침해로만 인정할 뿐이다. 개인정보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바꾸어 말하면 어의 디지털 유산은 어의 개인정보인가? 우리 법은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한다. 따라서 어의 디지털 유산 예컨대 어의 얼굴이 담긴 사진은 어가 살아있을 때는 어의 개인정보가 될 수 있지만 어가 사망한 이후에는 어의 개인정보가 아니다. 어의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어가 아닌 생존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될 뿐이다. 어의 SNS 사진에 어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어의 유족비의 모습이 함께 있어 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사진은 어가 아닌 비의 개인정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가 사망한 후에 어와 함께 찍은 어의 SNS 사진을 비가 사용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아니다. 비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2000년대 이후 법률이나 판례를 통하여 디지털 유산 문제를 해결해왔다. 구글, 메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소위 디지털 유산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유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왔다.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2010년대 이후 디지털 유산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자는 논의가 몇 차례 있었으나 최종 입법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된 디지털 유산 처리 방안도 없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약관, 정책 등에 따라 디지털 유산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거나 아예 디지털 유산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디지털 유산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다. 고인의 데이터는 단순한 영과 일의 집합이 아니라 그의 삶의 궤적이자 인격의 발현이며 유족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고 또 그 자체로 상당한 가치를 가진 재산일 수도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디지털에 익숙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디지털 유산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지금처럼 디지털 유산을 규율하는 명확한 법제도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공백 상황에서는 결국 디지털 유산을 관리, 보관하고 있는 기업들의 선에 또는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약관에 따른 해결이 유일한 방안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용자가 아닌 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디지털 유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나의 데이터가 사후에 어떻게 처리되기를 바라는지 그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죽음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길일 것이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의 사례처럼 기업들이 디지털 유산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반드시 법률과 같은 경성 규범화를 놓일 필요는 없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표준 약관이나 행동 강령과 같은 연성, 규범 사프트로를 통하여 자발적 도입을 유도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